자, 남들은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고 몇십 킬로그램씩 빠진다는데 왜 나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내가 기존 약에 효과가 없었는지, 그 생물학적 이유는 물론 이 내 몸에 맞는 차세대 비만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확실히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약들이 타겟팅한 호르몬 경로가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 안녕하세요.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야말로 GLP-1 호르몬의 천하였습니다. 1세대 주사제였던 삭센다를 시작으로 주 1회 투여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시장을 흔들었고요. 뒤이어 GLP-1 수용체뿐만이 아니라 GIP 수용체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등판하면서 체중 감량률은 평균 20%라는 꿈의 숫자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GLP-1과 GIP에 더해서 글루카곤 수용체까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자극하는 삼중작용제죠.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물질까지 개발되면서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최고 감량률 경신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실제 환자분들을 상담해보면요, 이 화려한 수치와는 전혀 다른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임상시험 결과 평균 15%, 20% 감량을 보였다고는 하나 아무리 용량을 늘려도 식욕이 전혀 억제되지 않는 비반응자나 초반에 몇 킬로 좀 빠지다가 이내 강력한 정체기에 갇혀버리는 부분 반응자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고 10kg, 20kg 이상 감량한 사람들이 실제 내 주변에 있던가요? 있다면 댓글로 사례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심한 오심, 구토, 설사, 변비와 같은 위장관 부작용 때문에 목표량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비만이라는 질환은 단 하나의 호르몬이나 단 하나의 뇌신경회로 이상으로 발생하는 단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고 갈망을 느끼고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고 포만감을 느껴서 결국 숟가락을 놓기까지의 과정에는 수많은 생물학적 경로가 개입합니다.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에너지 황상성 회로나 뇌간의 포만 신호, 위장간의 음식물 배출 속도, 그리고 뇌 깊은 곳에 이 쾌락 및 보상 회로, 그리고 살이 빠질 때 몸이 대사량을 줄여버리는 보상성 대사 적응까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 사람마다 비만이 유발된 주된 생물학적 원인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 나온 비만약들은 오직 GLP-1이나 GIP라는 특정 호르몬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췌장에는 숨겨두었던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밀린이라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밀린을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다크호스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아밀린이 어떤 호르몬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이 아밀린은 3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재밌게도 아밀린은 인슐린과 함께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과 함께 혈액 속으로 동시에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베타세포에서는요, 인슐린이 100개 분비될 때마다 아밀린이 약 1개, 즉 1%의 비율로 함께 분비됩니다. 하지만 두 호르몬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데요. 인슐린이 혈중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근육이나 지방세포로 넣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아밀린은 영양소가 체내로 들어오는 속도와 한 번에 먹는 음식의 이 절대적인 양을 통제하는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밀린의 생리적 작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식사 중에 강력한 포만감 신호를 뇌로 보내서 한 끼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을 즉각적으로 줄입니다. 둘째는 위 내용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위 배출 속도를 아주 완만하게 지연시켜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합니다. 셋째는 식후에 불필요하게 이 글루카곤이 나와서 간에서 포도당을 혈중으로 방출하는 것을 또 막아줍니다. 특히 약학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아밀린이 뇌에서 작용하는 경로와 작동 방식이 GLP-1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GLP-1 작용제는 주로 시상 하부나 뇌 전반의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 아밀린은 혈액 뇌 장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뇌간의 구역 후부라는 곳을 직접 타겟팅합니다. 이곳에 아밀린 신호가 감지되면 식욕과 관련된 반응들이 유도되는데요. 여기서 식욕 조절과 관련된 간단한 개념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식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뇌의 1차적인 신호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식사 중에 느끼는 포만감입니다. 식사 중간에 이제 충분히 먹었어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에 포만감을 말하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에 다음 식사 때까지 배부름을 유지해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GLP-1이 주로 배고픔을 줄이고요. 식후의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준다면 아밀린은 현재 진행 중인 식사 때 더 빠르게 식사를 끝내도록 만드는 식사 중 포만감을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배는 부른 것 같은데 숟가락을 딱 놓지 못하고 계속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 한 끼에 먹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아밀린이 담당하고 있는 식사 종료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밀린은 배가 부른데도 맛에 대한 욕구나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찾게 되는 쾌락적, 보상적 섭식을 뇌의 도파민 회로를 통해 억제해주는 이 탁월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아밀린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서 촉망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체지방 조절 사령관이라 불리는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렙틴은요,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뇌의 시상 하부에 작용해서 지금 몸의 체지방과 에너지 저장량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먹고 에너지를 소비해 라고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비만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렙틴이 많이 분비되더라도 식욕 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렙틴 신호가 뇌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히거나 뇌세포의 수용체가 이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많은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밀린을 투여했더니 뇌 시상 하부에서 렙틴 수용체의 발현이 다시 늘어났고요. 뇌가 렙틴을 감지하는 신호가 현저하게 복구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된 것입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이러한 효과와 실마리가 확인됐는데요.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24주간의 연구에서 이 아밀린 유사체와 렙틴 유사체를 동시에 투여했더니 각각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무려 1.5배 이상의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아밀린이 렙틴의 저항성을 개선한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마찬가지로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요. GLP-1에 대한 저항성 개선에도 아밀린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밀린을 이 약으로 개발하려는 제약사들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05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당뇨병 치료제 프람린타이드가 대표적인데요. 이 프람린타이드는 아밀린의 가능성을 입증한 약물이지만 반감기가 약 48분 정도로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요. 오심 부작용과 이 저혈당의 위험 때문에 인슐린을 맞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컸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보노디스크는 아밀린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개량을 해서 혈중 알부민 결합력을 높인 이 지속형 아밀린 유사체 카그릴린타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그릴린타이드는요, 방광기가 무려 일주일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 1회 주사가 가능해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기존 위고비 성분이죠, 세마글로타이드에 카그릴린타이드를 더해 복합주사제인 카그리세마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GLP-1으로 배고픔을 잡고요, 아밀린으로 한 끼 식사량을 대폭 줄이는 콤보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그리세마의 임상 성적은 어땠을까요?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죠. 이 리디파인 1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8주간 카그리세마를 투여했더니 평균 체중이 무려 20.4%나 감소했습니다. 약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맞은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요, 평균 감량률이 22.7%에 달했고요. 전체 참여자의 40% 이상이 자기 몸무게의 4분의 1 이상을 빼는 이 기적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세마글루타이드 단독이나 카그릴린타이드 단독 효과를 단순히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입증한 것이었는데요.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디파인 2 임상에서도 평균 13.7에서 15.7%의 감량률과 함께 강력한 혈당 개선 효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충격적인 반전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카그리세마의 압도적인 성적에 자신감이 있었는지 현재 비만약 시장의 왕자를 지키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와 카그리세마를 1대1로 직접 비교한
리디파인 4, 이 헤드-투-헤드 비교 임상을 전격적으로 감행했습니다. 84주간 두 약물의 체중 감량 효과를 직접 비교한 임상 결과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줬는데요. 치료 수능도를 가정한 분석 기준으로 카그리세마의 체중 감량률은 23%였던 반면에 마운자로는 25.5%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카그리세마가 수치상으로는 마운자로보다 살을 더 많이 빼지 못했고요. 사전에 설정해둔 마운자로에 대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비열등성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언론과 대중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카그리세마가 결국 마운자로한테 패배한 건가? 마운자로보다 감량률이 낮으면 실패한 약 아닌가? 이제 아밀린 치료제는 끝난 건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핵심 내용입니다. 단순히 발표된 이 평균 감량률 수치 하나만 보고 카그리세마를 실패작으로 치부하는 것은 비만이라는 질환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의 평균 감량 수치는요, 이 수천 명의 데이터를 합친 대표 평균값일 뿐입니다. 평균 수치가 특정 개개인의 약물 반응을 보장해주지는 않거든요. 이 마운자로가 평균 25%를 빼주는 아주 훌륭한 약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 마운자로에 포함된 GLP-1과 GIP 수용체 신호전달 체계에 반응하지 않는 마운자로 불응자가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GLP-1, GIP 호르몬 축이 무너져서 비만이 오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린 관련 포만 회로나 음식 보상 회로의 불균형이 비만에 훨씬 더 결정적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 GLP-1 통로 자체가 무뎌져서 마운자로를 아무리 최고 용량까지 맞아도 반응이 없는 사람한테 GLP-1을 더 자극한다고 해서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신경 경로인 아밀린 수용체를 자극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 종료 신호에 직접적인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운자로를 맞아도 배가 부른 느낌을 잘 못 받거나 음식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밀린은 이제 그만 먹어 라고 하는 강력한 식사 종료 신호를 더 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호르몬 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GLP-1이라는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이 아밀린이라는 새로운 비상구를 열어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약사들도 이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3상 임상시험 중 하나인 인라이튼6 연구에서는 마운자로나 위고비와 같은 인크레틴 치료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충분히 빠지지 않거나 정체기가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약물에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를 추가 투여했을 때 이 정체기를 뚫고 추가 감량이 일어나는지 직접 검증하고 있습니다. 즉 아밀린 계열의 치료제는요, 단순히 마운자로를 이기는 천하무적의 약은 아니라 마운자로 같은 기존 GLP-1 계열 약물로 효과를 잘 보지 못했거나 강한 정체기에 갇힌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대안이자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밀린 치료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비밀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미크레틴, 현재 공식명으로는 제나감타이드라는 신약 물질입니다. 카그리세마와 아미크레틴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카그리세마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과 카그릴린타이드라는 약 두 개의 독립된 펩타이드 분자를 한 앰플에 섞어 놓은 복합제 형태입니다. 반면에 아미크레틴은 두 약을 단순히 섞은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펩타이드 분자 자체가 GLP-1 수용체와 아밀린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도록 만든 단일 분자 형태입니다. 하나의 분자가 두 수용체를 동시에 건드리다 보니까 체내에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두 호르몬의 작용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장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아미크레틴의 초기 임상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주 1회 피하 주사 제형의 경우에는 36주 만에 무려 최고 24.3%라는 폭발적인 체중 감량률을 보여주었고요. 심지어 36주가 지날 때까지 감량 곡선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미크레틴은 주사제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 있는 경구 약물로도 개발되고 있었는데요. 초기 12주의 임상에서 알약 복용만으로도 무려 13.1%의 체중 감량을 기록했습니다. 아미크레틴은 아직 초기 임상 단계고요. 현재 대규모 3상 임상 프로그램인 어메이지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으로 출시하는 데까지는 2028에서
2020년에서 2029년 이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반면에 카그리세마는 이미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모두 끝내고 2025년 12월에 미국 FDA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말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곧 만나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후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아밀린 계열의 약물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가 되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정말로 새로운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은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약물이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과 지문이 다 다르고요. 체질도 다 다른 것처럼 비만을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도 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GLP-1, GIP,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아밀린까지 환자 개개인의 약물 반응성과 부작용 정도에 맞춰 가장 적절한 호르몬 작용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고 계신데 기대만큼 효과가 없어서 실망하고 계셨거나 남들은 잘 빠지는데 왜 나만 안 빠질까 하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단지 내 몸에 스위치를 켜줄 이 호르몬을 아직 못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줄 아밀린이라는 강력한 구원투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기존 비만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해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모모약사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